종합토론 좌장을 맡은 저는 동아농민혁명 기념재단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양식입니다. 이번 학술회의를 내내 지켜보면서 느낀 첫 소감은 기존 학술회의하고는 달리 아마 새로 이런 자리에서 처음 발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상당히 참신하고 좀 파격적이고 신선한 그런 내용의 발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또 논란의 어떤 여지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번 학술회의 주제가 이 광주 전남 항일 활동을 이제 중심으로 이게 접근이 됐는데, 이 광주 전남 지역 동아농민 혁명사에 대한 연구가 기존에 너무 소위되어 있습니다. 연구도 안 돼 있었고 전체적인 동아농민 혁명의 역사상에서 실제 광주 전남이 갖고 있는 비중에 비해서 우리가 과소평가한 것이 아닌가 저도 좀 자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학술회의는 전체적인 연구 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1 주제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1주제 청일전쟁 초기 일본군이 작전에 미친 동아농민군의 영향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것이 기존의 이 동아농민혁명하고 이 청일전쟁하고 같이 연계성 속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따로 논 측면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번에 이 우이첸 선생님이 이 동아농민혁명과 청일전쟁의 어떤 관계를 상당히 시점적으로 발표를 해주시고 또 실제 청일전쟁 전문가시고 여기에 이제 이 토론을 맡으신 조재곤 선생님도 작년에 이 청일전쟁에 대한 두툼한 그런 단행본 책을 냈기 때문에 맞속끼리 발표 토론을 만난 것 같습니다. 예, 토론해 주시죠. 저 오늘 발표하신 웨이첸광 박사님은 주로 이제 병참 관련된 연구를 계속 하셨고 고려대 사학과에서 석사 박사 학위 논문을 써서 이 분야에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 독보적인 이제 신진 학자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병참 선거 관련해서 동학농민군 아까 이제 병참 선로 문제라든지 이런 걸 이제 지도를 해서 굉장히 상세하고 좀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론은 갖고 있지 않지만은 좀 거기다 좀 살을 더 붙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 공부하는 입장에서 좀 몇 가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머릿말에 보면 좀 연구사 정리가 없어서 그게 좀 약간 흠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일부 이제 박사 논문이 하나 있고 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이 병참선이라면은 병참선을 이제 담당한 핵심 장교 이제 병참 사령관인데 사령관 일기가 이제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에 있고 저도 그 자료를 확인해봤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자료인데 난필도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한 10년 전에 일본에 아까 말씀한 일본인 학자가 이제 그걸로 이제 글을 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참고가 안 된 부분이 좀 아쉬워서 참고문으로 좀 제가 파악한 거를 좀 제시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병참 총가부 소속 이제 후지시키다는 사람 문제를 이제 상세히 설명했었는데 저도 예전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책에 쓸 때 작년 봄에 책에서 썼는데 그 부분에 보면 이제 시계다가 오면서 위장에서 이제 측량을 하고 그러는데 측량 과정에서 주민들 이름까지 제시합니다. 주민 최순실, 김연학이라든지 이런 사람 돌 맞고 굉장히 저항이 있었다는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이때 이들은 이제 군용수표를 이제 발급해서 막대한 이제 병참 선로가 지나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대한제국시까지도 계속 이제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 연장됐던 사실들인데 그런 부분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얘기와 관련해서 병참장교의 이제 일기 문제인데, 여기 보면은 이 병참장교가 바로 이제 중로를 담당하는 병참장교입니다. 아까 여기 설명한. 그래서 요시미세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방위성 자료에 이제
저도 처음에 가서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 목록이 없어서. 왜냐하면 내용이 굉장히 끔찍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조선인을 살해하고 학살하고 이러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제 그 내용들이 좀 난필요되어 있고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정밀하게 판독을 하고 그걸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제 그 정도 안 됐지만은 적어도 이 일본인 연구자의 논문에서도 그 내용을 이제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주민의 저항도 있고 동학농민의 저항도 있고 그래서 이 중로라고 해서 결코 이제 일본군이 쉽게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제 토론문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병참 간부에서 나오는 이제 전보에서 보면 마을을 불태워버리고 사람을 때려 죽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실제로 이제 많은 과정의 사람들과 이제 저항과 또 살육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많이 좀 연구가 돼야 될 부분이고 그 병찬 장교의 글 통해서도 이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 말씀하신 이 동학농민군의 위협이 남아 있는 이제 서로를 선택하지 않고 이제 이 중로를 선택했다고 그거는 이제 그 위험을 감수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이미 좀 풍도회전이 끝난 상태다. 서해안 제해권이 두 번에 이제 처음에 풍도회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참에는 황해전인데 황해전은 그 다음 평양 위북의 얘기고 서울 이남의 얘기는 이제 풍도회전 문제인데 그래서 풍도회전을 통해서 보면 그 일본 학자도 그렇고 당시 일본인들의 기자나 일본인 장교들 그리고 중국 그 학자 연구에서 봐서도 풍도회전을 통해서도 이미 이제 그 청나라의 복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과거와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이 일본이 병참선로 확보했기 때문에 중로가 그렇게 이제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간단히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4가지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굳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세 번째, 이 병참선로의 중로가 꼭 동학농민군 저항 때문이 아니지 않느냐, 그 다른 그 요인이 또 있지 않느냐. 그 또 하나는 이 풍도 해전하고의 어떤 관계성 문제를 그 질문한 것 같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죠. 사실 아까 그 첫 번째 순회 연구 정리하는 부분은 제가 그 글을 작성할 때 이번에 시간이 좁아서 그래서 순회 연구 부분을 많이 써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뒤에 2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두 번째랑 세 번째 사실 그 후지이라는 그 일본군의 정찰 장교랑 중로 이야기인데 제가 묶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후지이라는 인물이 이 중로 병참선을 중재하는 의미가 그 이 사람이 정찰하고 나서 중로를 선택할 것인지 마는지가 아니라 이게 일본의 그 병참 총간부라는 조직에서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보면 이렇게 3가지 루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우리는 중로로 가겠습니다 하는 전제로 이 친구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남는 자료를 보면 이 사람이 7월 25일에 그 최종 보고서를 보내는데 근데 이 사람이 사실 보내는 보고서를 보지 않는 상황에서 대분량이 이미 최종 결론을 내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용이지 결정적으로 이 사람 보고서 때문에 종로 병참선을 선택했다라는 거는 아니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번째 질문을 사실 풍도해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선생님이 그 작성해 주신 토론문을 보게 되면 풍도해전을 약간 일본군이 그 한반도의 서해안 장악했다라는 의미로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일전쟁에서 일본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작전 방침인데 잘 아신 바처럼 이게 처음에 세웠을 때는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나누는데 그 포인트가 뭐냐? 바로 제해권의 장악입니다. 작전 계획을 보면 최종 목표는 그 청나라의
직내, 지금 화보 평화라는 지역을 장악하는 거는 목표인데 단지 언제 하느냐가 이거예요. 그래서 재해관을 빨리 장악하게 되면 그러면 빨리 그 1단계 돌입해서 그 직내라는 작전을 펼칠 건데, 근데 실제의 상황을 보면 그 일본 해군이 8월쯤에 스스로 인정합니다. 우리는 서해안의 그 재해관을 장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한 8월 15일과 16일 사이에 작전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거는 소위 말하는 동계 그 작전 방침입니다. 그래서 재해관 장악하기 실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94년 내에 그 청나라로 돌아가는 건 포기하고 한반도만 먹어라. 사실 바로 여기서 그 갈라집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사실 폭도해전은 그 서해안의 재해관을 장악하다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중국 학자이신데 한국 사람보다 더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네 번째 질문, 그 풍도 해전과 재해권 문제는 이 두 분이 입장이 달리하죠. 더 좀 시간이 있으면은 더 토론을 붙이면 재미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시간상 그 이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주제는 그 영어도의소 김명재 국장님 발표에 대해서 임성본 그 교수님이 이제 그 토론을 맡아주겠습니다. 일단 토론해 주시죠. 일본의 경복궁 침탈 이후 재봉기한 2차 동학운동의 양상은 이전과는 다르게 국토와 국민과 국권을 유린하는 일본군에 대한 민족적 항쟁으로 발전했습니다. 농민들의 반봉건적인 투쟁을 넘어서 외세에 대해 저항하는 항일 구국 투쟁으로 전개됐는데요. 선생님께서도 그 명맥이 그 이후 의병의 대일 항쟁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토보로 주도권이 일본군이 가지게 되었고요. 일본군과 동학군의 접전이 수차례 진행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선생님의 발표에 별다른 이의는 없고요. 토론 후 책무를 하기 위해서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까지 더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평소 가졌던 의문은 2차 동학의 성격과 서운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교에 다닐 때 동학에 대해서 2차 동학은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서 잘 몰랐었는데요.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는 가보별난이라는 반식민지, 일부러 반식민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식민지는 아닌데 거의 식민지가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일본군을 응징하는 반외세의 성격도 있지만, 근데 또 다른 일면에는 국왕을 보호하는 근왕주의적 국권수호 운동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전주화약 이후에 집강소를 중심으로 패전개혁을 추진하던 반봉건 성격도 여전히 지니고 있습니다. 반봉건과 국왕보호는 일견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 보이는데 2차 봉기 이후에 상당수가 참여하게 되는 유림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혹시 앞에 이런 문제들이 그 2차에 참여하는 유림들의 영향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고요. 더불어서 동학농민혁명이 가진 현재적 의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김명재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2차 동학운동을 독립운동으로 볼 것이냐. 동학서운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이유로 서운이 막혀 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더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도 서운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더군다나 동학특별법에 따르면 2조 정의에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1894년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1조 목적에도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켜 민족 정기를 북돋우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를 회복할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어서
국권을 수호하는 독립운동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서원에 대한 여러 부정적 견해 또한 존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 견해를 상쇄할 만한 논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동학농민혁명이라면 반봉건의 성격에 더 큰 방점을 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갑오농민전쟁이라면 훨씬 더 독립운동의 성격이 강해 보인다는 주장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2차 동학의 경우에 일본의 한관 투쟁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바로 독립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논리로 이들을 설득해야 이러한 괴리를 좁힐 수 있는지 발표자나 다른 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제 이 부분을 주로 김명재 쌤이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영어도의 소를 중심으로 논의가 더 많이 전개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우선 발표자께서는 영어도에서 설치 활동 그리고 영남 진출과 대일항전, 영어도에서 최후 항전 등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영어도에서 활동에 대해 알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영해도에서는 설치 초기 6개월 동안은 순천에서 마치 해방구가 연상되듯이 순천의 행정을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경복궁 침탈 이후에 무력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진주성을 접수하고 부산 진출을 계획하는 등 그야말로 영어도에서를 중심으로 순천이 동학농민혁명군의 본거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영어도에서의 동학농민혁명군은 반해에서의 선봉으로 후방 방위의 임무를 넘어서 혁명의 열기를 전라남도 동부 지역과 경상도 지역까지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좌수영 전투 이후에 영어도에서 동학혁명군의 세력이 급속하게 약화됩니다.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질문입니다. 영어도에서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또 급속하게 약화되는 과정에서 지역민들과의 관계는 어떠했을지, 그러한 관계 속에서 영어도에서의 성세가 좀 관련이 있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영어도에서 경험이 그 이후 순천을 포함한 전남 동부 지역에서 벌어지는 여러 다른 항쟁에 끼친 영향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영어도에서 활동이 동학혁명사에서 가지는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요구사항이 많은데요. 마지막으로 영어도에서 기념사업회에서 영어도에서를 알리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크게 한 세 가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2차 동학농민혁명의 어떤 역사적 그 성격, 특히 이제 유림층도 참여하면서 이제 근황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럼 두 번째는 2차 동학농민혁명을 독립운동으로 볼 수 있는가. 이 문제는 발표 내용에서 약간 좀 벗어나서 이따 박용교 박사님이 좀 같이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김명재 선생님이 그 3번 영어도서에 집중해서 좀 답변 좀 주시죠. 제가 이제 그 첫 번째 질문에서 유림들이 대거 참여하게 됐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이런 그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그 보면은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 성리학의 나라였고 또 유교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동학군들이 동비라 그래가지고 비하를 했지만은 정말로 이제 왕이 이제 국권을 상실하고 압제가 돼 있는 상황들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아무리 동학군들이라고 해도 동족을 죽이는 일본군을 가만두어 볼 수는 없었겠죠. 그리고 또 근황주의자적인 입장에서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도 이제 저도 뭐 70년생이긴 하지만 충효열로 살아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현재까지도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당대에 국권을 침탈당한 상황에서 유림의 대거 참여는 나중에 이제 항일의병으로 더 많이 이제 활동하게 되지만은 유림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사이는 아마 그런 것이 더 먼저였을 것이다. 3번만 좀. 시간이 없어요. 예, 3번요. 3번은 저희는 이제 그 2번은 저도 박영규 박사님이 발표해 주시는 게 저는 나을 것 같고요. 3번에 대한 내용에서는 이제 향후 어떻게 영향을 끼쳤냐. 근데 실은 이제 우리가 순천에서 자수영 전투 끝나고 고흥에서 끝나고 또 남원전투 패하고 끝났느냐?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강진 제가 이제 마지막 장에 속속 장흥부로 직결하고 있었다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요. 끝난 게 아니죠. 그리고 현재도 지금 끝나지 않고 있었고요. 그들은 살아남아서 다시 장흥에서 최후 전투를 했고 또 살아남아서 섬 속으로 가고 제주도로 가서 항해를 이어가고 강제로 의병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1921년도에 마지막 의병장으로 잡힙니다. 토고르에서 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암담사리도 뭐 워낙 잘 아실 것이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러기도 해요. 여순 11구 그 답사를 가면 지리산의 원조 빨치산이 동학군이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당대 동학군들이 틀을 잡아놔서 여순 11구 때 동학군이 있던 곳으로 많이 들어갔다 또 그런 얘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리산을 근거로 여순 사건 같은 경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까지 이 세 구역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군들의 최후가 어쨌거나 영호남의 연대에서 지리산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연대를 하고 있고 또 현재 지금 동학농민혁명 영어도에서 기념사업회는 제가 이제 활동한 지 한 6, 7년 되는데요. 이제 지금 우리 홍영기 교수님을 모시고 22년도에 동학농민혁명 첫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그 장소는 동학농민혁명 영어도에서 있었던 그 장소에서 첫 저희가 강연을 했고 또 동학 그림 전시도 또 박영길 작가 그림 전시도 했었고 동학 저희가 영어도에서 지도를 또 만들었습니다. 23년도에.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동학농민혁명 강사단을 전국을 다니면서 또 저희가 10명을 또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또 학술대회를 또 순천대 박물관에서 했고요. 동학농민혁명 유네스코 전시도 저희가 또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 영호도에서라는 이름을 걸었던 이유는 순천으로만 말하기는 너무나 그 어마어마한 역사였고 저 장흥부에 누워있는 3,000기의 묘소 중에 1699기, 500기가 남성리에 있는데요. 물어봤더니 장흥에 누워있는 그들은 당시 강진, 해남, 장흥 사람들은 시신을 다 가져가셨다고 해요. 그러나 장흥에 누워있는 그 시신들은 거의 순천이나 여수, 광양, 진주, 곤양, 사천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얘기도 있었고 추정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활동하는 것은 영호남을 영어도에서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영호남이 연대를 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아까도 남해에서 오셨고 하동에서 오셨고 또 부산에서 오셨고 그래서 현재 영어도에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같이 연대해서 동학을 알리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번엔 세 번째 발표에 대해서 그 신민호 의원님이 좀 간단하게 토론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동학 후손이기도 합니다. 우리 전라남도가 한때는 동학에 대해서 깊게 고찰하거나 관심을 갖지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서 굉장히 의정활동 후 많은 부분들을 전라남도의 역사인식을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또 외쳤습니다. 여러 측면 속에서 이제 동학의 부분들 지금 나주에 들어서는 의병박물관부터 시작해서 바로 잡혀가고는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관계 팀장에게도 주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미진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지금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방금 이 학술대회를 시작하기 전에 지사님하고 차담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사님, 장흥에는 석댁들이라는 최후 전장터가 있었습니다. 동학 전장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무수히 많은 무명, 좀 전에 우리 김명재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지만은 무명묘가 있습니다. 우리 동학 무명묘입니다. 그 옆에 바로 들어서는 것이 국립호국원이 들어옵니다. 장흥에 무려 500억 원을 투자해서 2029년에 아마 완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비는 상석을 삐끗번쩍하게 세우면서 할아버지 비는 외면해버리는 꼴밖에 안 된다. 개념 없는 집안 내력이 돼버릴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렸더니만은 지사님께서도 이거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도정 질문을 했는데도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이번 학술대회를 들으면서 1894년 고흥 포둔면과 도양읍에 설치된 동학농민군 조련소를 떠올렸습니다. 구고수 훈련대장이 바로 진외증조부 오윤영 접주입니다. 그곳이 훈련대장이 바로 최근 추석 연휴에 묘소를 확인하면서 제 몸속에 흐르는 동학의 피를 실감했습니다. 동학이 꿈꾼 대동세상, 모든 이가 더불어 사는 세상은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이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자리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은 척외, 즉 일본 세력에 맞선 항일 혁명이자 독립운동 후 출발점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 농민군들은 일본군과 직접 교전하였고 이는 명백히 한일 정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3년 전라남 도의회에서 저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여전히 동학농민혁명의 독립운동 성격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고는 이유로 서운에 부정적입니다. 이런 인식이 전라남도가 개관을 했던 남도의병박물관에도 반영되어서 초기에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문제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는 동학과 의병을 별개의 운동으로 보는 협소한 시각 때문이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전남 곳곳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운 동학 의병들의 항전은 주권을 지키려 한 민초들의 위대한 투쟁이었습니다. 이들의 활동을 기리는 일은 곧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일 것입니다. 이들의 투쟁이 독립이 아니면 과연 무엇을 독립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혼란 또한 우리가 동학의 가치, 대동과 주권의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동학의 이상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인간다운 세상, 모두가 함께 사는 나라를 향한 꿈이었습니다. 주권을 빼앗기면 인간은 곧 노예가 되기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 박혜연 교수님과 박용규 교수님 발표에서도 들었다시피 동학농민군이 스스로 의병으로 불렸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동학농민전쟁이 대원군의 사주로 일어났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왜곡이라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임진의병의 후예들이 동학의병으로 다시 한말의병으로 이어졌다는 역사적 연속성 또한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학과 의병이 같은 지향점을 가졌음에도 왜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구분하려 하는지, 또 둘째, 동학농민전쟁이 없었다면 청일전쟁도 없었다는 해석의 근거는 어떤 것인지, 셋째로는 한평무안 등 서남부 지역에 일본군의 개입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넷째는 동학의병들이 지향한 가치가 왕조에 대한 충성인지 아니면 국민 주권에 있었는지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 학술 발표에서 이 동학농민 2차 동학농민군을 과감하게 이 동학의병으로 적극 해석한 거는 제 경험상은 오늘이 처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시사점이 있고 논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방금 우리 신민호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 아까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 데는 우리 위원장님은 높은 역사 의식, 역사 인식이 밑바탕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지만 작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범한 12.3대란도 우리가 역사의식 부재 또는 역사적 가치의 혼란 이런 것이 그런 어떤 참 큰 참사를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저는 내란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2차 동학농민전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그 위원장님께서 질문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면 왜 당시 이 동학을 의병을 일으켰던 의병, 다시 말해서 유생들은, 거기서 말하는 유생들은 좀 기득권 유생들 같아요. 그 사람들은 이 동학을 그들이 동학에서 주장하는 어떤 그런 대동세상, 평등세상이 그들의 기득권을 침범한다고 생각해서 이 동학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인데, 뒤에 가서 이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범하고 이것을 국권 침탈로 인식한 많은 유생들은 또 실제 그것을 겨냥해서 전봉준의 공초에도 나오지만은 이 충의를 강조하거든요. 결국 이것은 충의는 단순히 왕조에 대한 충성을 떠나서 이 국가 주권, 국민 주권과 관련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유생들이 이 일본군과 항전에 자발적으로 나서게 되는 그런 동기부여를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는 이 동학의 지향점과 일반 유생들의 지향점이 서로 일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생들이 의외로 보면은 많이 들어와요, 유생들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꾸 일부 옛날에 우리 가졌던 그런 측면에서 못 벗어나 가지고 을미의병 때 가졌던, 또는 동학 토벌에 많은 일부 초창기에 뭐 문석봉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동원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석영 선생 같은 이런 분들의 인식을 우리가 너무 많이 갖고 있는데, 실제 보면은 아까도 저도 이야기했지만은 많은 유생들이 이 동학군의 이름으로, 동학의병 이름으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많이 주목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나서 정부군이 결국은 동학농민전쟁을, 동학농민군, 동학의병을 이기지 못해서 청나라의 원병을 요청했고, 그래서 일본군이 들어왔고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우리가 결국 일본에게 국권을 뺏긴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동학농민전쟁이 없었다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방금 신민호 의원님의 질문인 그 말씀인데, 지금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당시 일본은 동학농민전쟁이 없었고 우리가 어떤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본은 어떤 형태로든지 청일전쟁을 일으켰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를 차지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 동학농민전쟁을 부정적으로 보려는 사람들의 하나의 왜곡된 시각이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평, 무안 등 서남부 지역에서는 일본군의 참전이 잘 드러나지 않는 까닭이 뭐냐 그랬는데, 아까 제가 표에 보여드렸지만은 영호 도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 우리 동북권, 그 다음에 또 장흥, 보성, 나주, 강진 이쪽에서는 일본군들이 바로 들어오는데, 지금 한평, 무안 쪽에서는 일본군의 전투 기록이 잘 안 보이는 까닭이 뭐냐? 제가 볼 때는 있는데 못 찾았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자료지에 보면은 연표를 쭉 정리해놨어요. 그 연표를 보시면 이제 답이 보이는데, 일본군들이 한평까지도 들어오거든요. 근데 무안에 있는 동학농민군들이 한평으로 와요. 그 당시 고마고는 무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안 동학군들이 나주성 공격을 하고 그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무안 자체에는 동학군들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일본군이 안 간 것 같은데, 근데 그 연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규태가 일본군 본부대랑 일본군 토벌부대 19대 본대랑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나주 한평 그쪽에서 이 동학군의 주력을 치면서 그대로 강진 쪽으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규태는 나머지 이제 관군 병력을 가지고 이 지금 고마곤에서 크게 지금 무너진 이 동학군들을 초탕해 가면서 거기서, 그리고 이제 배상호 동생은 거기 선장에 죽고, 배상호는 그대로 이제 남은 부대를 이끌고 해남 쪽으로 가서 해남 쪽에서 이제 크게 세력을 형성하거든요. 해남 쪽에서 보면은 동학 농민군들이, 동학 의병들의 힘이 상당히 크게 보이거든요.
그것은 저는 이 배상옥 이 장군의 공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동학의병들이 지향한 가치가 왕조에 대한 충성인지 아니면 국민 주권에 있는 것인지 이들은 당시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어져 있다고 봅니다. 왕조에 대한 충성도 있고 그러나 누가 주인이고 백성이 주인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어져 있었지 이것을 꼭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것을 당시는 구별하지 않고 또 그것을 우리 전봉준이라든가 당시 동학 지도자들은 일부러 구별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두 가지를 이상입니다. 워낙 중요한 주제라 저도 좀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요. 그냥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용규 박사님 그 발표에 대해서 한규묘 교수님의 그 토론이 있겠습니다. 좀 짧게 부탁합니다. 예, 박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2차 동학농민군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야 된다. 주장이 명쾌하고요. 뒷받침하는 논거도 충분합니다. 제 의견 잠깐 말씀드리자면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을 지금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1895년 을미의병부터 그 독립운동으로 본다라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걸 근거로 이 주장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1900년 을사조약 이후로 봤으면은 이 주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1895년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함으로써 1905년 이후 국권 회복, 국권 탈환뿐만 아니고 국권 수호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터는 것이고요. 제가 거기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렇다는 겁니다. 또 하나, 최근에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보면 넓어지거나 완화됐거나 학교 다니다가 학생운동에서 퇴학을 당해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습니다. 그것도 작은 일은 아니지만 그런데 문제는 2차 농민군은 분명히 일본군과 싸워 나라를 지키려다 목숨까지 내던졌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으로서 때문에 현재 유공자 선정 기준으로 보면은 주장하실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된다 생각합니다. 6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4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선생님 주장에 대한 이 반론이 그동안 있었으면 간략하게 그 근거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전봉준이 이제 의병으로 자처한 건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동학의병, 동학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신 적이 있는지. 왜냐하면 학자들이 그렇게 부르는 건 학문적인 어떤 소신인데 전봉준이 자신들을 동학의병이라고 불렀는가 모르는가 팩트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 민주주의의 시작이라는 말까지 나와서 민주주의의 어떤 요소로 이렇게 보는가인데 이 부분은 좀 길어질 것 같아. 요거는 그냥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해주셔도 되고요. 넷째는 삭제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타가 났어요. 넷째 그 갑오의병 했는데 이제 이건 동학의병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도 삭제하겠습니다. 이제 481명이고 예산 수요도 뭐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길래 대략 어느 정도로 짐작하시나는데 이건 잘못하면 예산 많이 들면 하지 말자라는 뜻으로 비칠 것 같기도 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도 적합하면 당연히 하는 거겠죠. 근데 이건 그냥 본질이 아니라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그 독립운동 정의를 하시면서 빼앗긴 나라의 주권을 되찾는 운동이라고 하시면서 범주에는 국가수호운동과 탈환운동을 같이 넣으셨어요. 그래서 요 논지를 따지시려면은 빼앗긴 것만 아니고 빼앗길 것까지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사소한 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시죠. 예, 우리 토론자 선생님께서 아주 6가지로 날카롭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6가지 질의 중에서 4가지를 추려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시간도 없고 해서 4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금 동학 서훈에 대한 반론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궁금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해서 지금
그 7년째 전봉준, 최시영 서훈을 공적조서를 내서 서훈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저는 이 서훈이 한 2년 정도 하면은 서훈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7년째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역사 정의가 지체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도론자 선생님에 대한 동학서훈에 대한 반론은 별로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근데 보훈부 관료들은 공적심사위원회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심사위원회는 보훈부 공무원에게 서훈 내규를 고치면 자기들은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나 학자들이 이미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2차 봉기는 항일 구국투쟁이라고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반론이 있는데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1905년부터 외교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됐기 때문에 그 을사의병부터 독립운동이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동학 2차 봉기를 서운하느냐. 이런 얘기는 학자들이 현실 개혁에 대한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1962년부터 지금까지 을미의병만 참여한 사람만 뽑은 겁니다. 으로 훈장을 받으신 분이 149명을 서운했어요. 그러니까 1905년 을사늑약 이후부터가 국가 침탈이다 이런 얘기는 149명의 서훈을 박탈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박탈하는 데는 국가보훈부나 공적심사위원들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주 날카로운 질의를 하였습니다. 노평자께서. 학자들은 동학의병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막상 2차 봉기를 일으켰던 전봉준은 동학의병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아주 봤습니다. 저는 어떤 큰 일을 할 때는 동학의병을 지칭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학의병으로 표현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 전봉준 공초에도 보면은 최시영으로부터 직접 접주 임명장을 받았다고 나오고 있어요. 전봉준 자신이 김계남이나 손아중이 전부 접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학 지도자들이 의병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이미 국사편찬 위원장을 역임했던 유영익 선생이나 오영섭 선생님은 논문을 통해서 동학의병이고 항일의병의 선구다. 그럼 항일의병의 선구면은 당연히 서운을 해야죠. 어떤 사람은 서운하고 어떤 사람을 서운하지 않는 것은 우리 민주공화국에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 지금 유족이 있는 참여자가 481명인데 예산이 삭제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발표문에는 독립운동의 범주를 국권 수호운동과 국권 탈환운동으로 썼는데 아주 날카로운 질입니다. 지금 논평자께서 보실 때는 지금 이 발제문은 국권 수호운동이 독립운동 정의하고 일치된다. 그렇게 질문을 하였어요. 그래서 국권 수호운동만 해당이 된다. 제가 못합니다. 예. 탈환인데. 그런가요? 하여튼 제가 지금 이 발제문만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토론자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질의에 대해서는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2차 동학농민혁명을 독립운동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하고, 두 번째는 이 동학의병이라는 그 개념 정의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이 동학의병과 관련해서는 약간 조심스럽게 쓸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의병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데올로기, 이념의 사상의 문제가 결부 되기 때문에 많은 어떤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문제는 광주 전남 동학농민혁명사에 대한 어떤 재평가, 중요성이 좀 부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연구소에서 전남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에 대한 용역을 지금 작업을 하면서 제가 전남 동학농민혁명사를 좀 정리를 하는데, 정리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참혹하게 이게 희생자가 많이 나온 거예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 정도인지는. 그 이유가 이제 직강소기에 들어와 가지고 광주에도 이 대도소가 있었고, 무안에도 대도소가 있었고, 남원에도 대도소가 있었고, 순천에도 대도소가 있었거든요. 다른 지역은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12월부터 1월까지 한 40여일간 일본군 대대 병력 한 1,000명 3개 중대가 전남 지역을 샅샅이 누우면서 초토화를 시켰잖아요. 이 과정에서 장흥의 무명 동학농민군 1,700명의 묘소가 증명을 하듯이 그런 참혹한 죽음이 이 전남 땅에서 있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항의 역사가 한국 현대사를 관통을 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이후에 남한 대토벌 작전에 의해서 한말 의병이 또 이 전남 일대에서 참혹하게 죽어가죠. 3.1 운동으로 이어지죠. 여순 사건으로 이어지고 광주로 이어지죠. 따라서 광주 전남 지역의 동학농민혁명사는 이 한국 근현대사의 운동사,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좀 재평가하고 장기 지속적인 연장선상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또 다른 어떤 의미와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참 절실히 했습니다.